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한 파티장에 참석했을 때 다른 경제학자 하나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러자 케인즈가 예의 위트와 냉소를 섞어서 답합니다. 저는 사실관계가 바뀌면 생각을 바꿉니다마는 대근 그렇지 않은 모양이군요. 훗날 위대한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욕주 주지사 시절인 1932년 조지아주의 작은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대공황으로 온 나라가 휘청대는 상황에서 대담하고 끈질긴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한 다음 그걸 시도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방법이 만일 실패하면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최악의 위기에서 현대 자본주의를 구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1929년 미국 증시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에서 빠져나오게 해줬으니까요. 이쯤 되면 둘은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생각을 주고받았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루즈벨트의 아이디어와 정책은 대부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꼭 한 번 당시에도 이미 유명했던 케인즈가 그에게 힘을 실어준 적이 있습니다. 1933년 대통령 취임 후에 뉴욕타임즈에 공개 서한을 게재한 거죠. 어쩌면 자본주의의 슈퍼히어로인 이 두 사람의 접점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아니라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다시 생각해보는 유연한 사고 말이죠. 자, 오늘 성공예감 별책 부록에서 읽을 책은 다시 생각하기, Think Again입니다. 별책 부록에 종종 얼굴을 내미는 미국의 조직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애덤 그랜트의 2021년 올해 신작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생각도 달라져야겠죠? 주말 아침 별책 부록과 Think Again 해보세요. Think Again. 자, 이번 책 읽기 전에 지난주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보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현재와 미래, SK증권 김영우 이사가 쓴 반도체 투자 전쟁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김원식님,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쓰니까 이거 구분을 정확히 안 해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단기 기억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PC나 서버, 휴대폰 같은 데 들어가는 정형화된 상품이죠. 범용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거고 이런 건 딱 정해진 상품이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주력하니까 네. 그 외의 것을 비메모리 반도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시스템 반도체는 특정 제품에 맞게 설계된 반도체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용품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제품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기능들이 좀 구분되어 있는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네. 파운드리라 그래서 이걸 위탁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 그 반도체 유지 관리 보수를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다르죠. 네. 범용품이냐 아니면 특별히 설계된 제품이냐. 그렇죠. 네.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데 네. 지난주 그래도 책을 읽고 나서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익힌 것 같았거든요. 요즘 강의들도 좀 하십니까 친구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요. 예. 네, 김기태님께서는요. 반도체 제품만 아시아에 의지할 뿐 기술 생산 장비, 소재는 미국이 전부 1위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틀어지면 반도체에서 단 하나도 못 만듭니다. 해주셨고 3288번님,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더욱 발전하여 세계 제1을 유지해야 할 텐데 걱정되네요. 라고도 해주셨습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사실상 좌절된 거는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못 쓰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범용품, 네. 이미 딱 틀이 잡힌 제품을 만드는 데는 세계 1위지만 반도체 장비 분야에선 미국이나 유럽이 앞섭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는 틀어져도 반도체 별 문제 없지만 네. 미국하고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요.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반도체가 더욱 발전하려면 이런 범용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네. 세계 1위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장비를 안 빌려준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없게 네.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2315번님은요. 메모리 반도체 과다 생산이 소비보다 앞서서 주가가 떨어지네요. 호황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라고 주가 이야기를 하셨네요. 아까 우리 광명수 씨가 내가 투자하는 반도체 주식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네. 그게 2315번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하반기부터 특히 우리가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 과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호황이 끝난다 하는 예고 때문에 주식시장은 늘 미래를 보고 네. 현재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니까 최근에 상당히 안 좋았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잉 해석했고 외국계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과잉 해석했고 또 이에 따라서 증시가 과잉 반응하는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외국계 증권사는 꼭 이 일이 아니어도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이 자산 매입을 축소해서 돈줄을 죄기 때문에 근데 그 돌아가면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라든가 외국계 증권사들은 한국 떠나는 이유를 늘 그런 식으로 한국에 전가하고 떠났던 네, 기억이 네. 있어요. 그걸 저는 과잉 해석이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또 증시가 이제 외국계는 신호등 역할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걸 거야 하고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겁을 먹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이 업황이라는 게 투명해질 것 같으니까요. 네. 호황기는 지났다 이런 표현은 조금 지금으로선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백님께서는요. 반도체 시장은 솔직히 미국보다 중국 반도체를 더 찾게 돼요. 가격을 1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편 8847번님께서는 공산주의 독재에서 경제는 절대 발전할 수 없거든요. 국가 주도 성장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8118번님도 중국이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민간 주도적 경제 체제를 정리하며 국가 주도의 새로운 경제 계획을 진행하는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반도체도 중국 걸 찾게 된다 가격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한테는 반도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그래요? 시스템 반도체는 가격이 범용품인 메모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변수인데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그 품질에 따라서 그 품질이 들어간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제품의 질이 결정돼요. 품질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 넘어오고 네.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요소 때문에. 그래도 메모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예, 그 중국이 이미 반도체 굴기를 한번 이제 좌절을 겪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포함한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두 분이 그래서 늘 서구에서는 차이나 쇼크라는 걸 얘기해 오고 있거든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해 오고 있는데 1978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이래 늘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89년 천안문 광장의 민주화 요구를 빼고는 큰 또 문제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단순히 중국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라 관리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를 이제 관리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서구의 전망이나 바람대로 중국에 대형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특히 경제는 발전했는데 정치적 욕구가 높아져서 천안문 사태 같은 게 벌어지는 시나리오를 중국 외 나라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안 벌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오랫동안 이 분할이 돼 있어서 통일된 적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것도
한족이라는 주류 민족을 중심으로 통일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민주주의 이런 것보다도 네. 그런 점 때문에 서양이 얘기하는 차이나 쇼크라는 게 별로 잘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오늘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발전적 논의를 위해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가 쓴 Think Again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예. 애덤 그랜트라는 저자가 정말 익숙해요. 이게 소장님께서 편애를 하는 덕분? 편애를 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별책 부록을 헤아려 보니까 3번 등장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오리지널스 독창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려는 시도였죠. 네. 또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인 쉐릴 샌드버그하고 같이 지었던 옵션 B. 이번이 이제 올해 나온 최신 책인데 3번째입니다. 네. 저는 편애가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네. 원래 그 심리학자 그 중에서도 조직 심리학이라는 걸 전공했고요. 지금 유펜 그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을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데 여기 종신 교수 테뉴어를 받은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점은 조직 심리학을 기업 조직에 적용을 해서 다양한 그 사례들을 분석해요. 그래서 글이 엄청나게 재밌고 또 소재도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성과 의미 양쪽을 다 잡는 드문 경영학계의 저자다. 네. 그래서 제가 3번이나 책을 소개한다는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극찬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노벨 경제학상 반열에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요즘 노벨 경제학상이 행동 경제학이나 심리학 쪽을 많이 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계에 있는 이분도 후보가 될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조금 걱정인 건 이제 워낙 베스트셀러 작가고 대중적으로 유명하니까 그게 오히려 학계에서 인정받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하루키가 노벨 문학상 받기 쉽지 않잖아요. 책을 워낙 많이 파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 같은 게 우려될 뿐이고 지금 경영계에는 매니지먼트 구루라 그래서 경영 대가라고 불리는 경영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반드시 10명 중에 1명 혹은 5명 중에 1명으로 꼽힐 사람이죠. 네, 그 정도로 정말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책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다라는 거는 쉽게 잘 읽힌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책 역시도 형식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예.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 제자들 이야기, 그러니까 강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분의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렇죠. 기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대가의 확신에 찬 겸손함이 드러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 확신에 찬 겸손함이라는 건 이 책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막 개인적인 일상도 얘기합니다. 제자들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자와하고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느낌이고 사실 이 별것 없는 사람들이 요란 떤다고 우리나라나 해외 저자들 중에서도 겸손함을 잃어버린 저자들이 많거든요. 네. 이 책에도 나옵니다. 그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더닝 크레이거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분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그걸 실험하고 의미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게 나오는데 그걸 자기 삶에 반추하면서 자기 주변에 반추하면서 자기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분 같아요. 근데 알고 있어도 그 현실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오늘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책의 에필로그에서 굉장히 이 창의적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원래는 그 다시 생각하기니까 결론 부분에서 그런 열린 유연한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 백지로 책을 내려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말려서 그럼 뭐가 좋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채택한 게 자신이 결론에 쓴 글을 교정하는 과정을 다 그대로 보여주자. 줄이 많이 가 있는데 일부분은 지웠어요. 네. 그런 그 지운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또 밑줄이 많이 가 있는데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백에는 자기 책 초고를 읽고
커멘트 해준 자기 주변 도전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자기 주변 사람들의 멘트나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적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일기장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상당히 형식이 흥미로웠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도나 실험을 보면서 자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웁니다. 저한테는 위대한 교사죠.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Think Again.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맨굴치의 산불. 책의 첫 머리에 이제 잘 나옵니다만 이게 소방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거든요. 1949년 여름에 미국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진화하려던 소방대원 12명이 죽었고 3명이 생존하는데 생존한 3명을 이제 따져봤더니 그 중에서도 대장 와그너 더치라는 사람의 그 생존 전략을 봤더니 모든 상식을 뒤집은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쫓아오는 불길을 피해서 바위들이 있는 상점상으로 이 모든 소방대원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느낌으로 알잖아요. 아, 저 불 워낙 빨라서 산 정상에 도착하기 전에 불에 사로잡히겠다. 그래서 죽겠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불 쪽을 향해서 돌아서서 급히 자기가 가진 라이터 성냥으로 불을 질러서 일대를 태워요. 네. 그리고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15분을 버티고 불이 지나가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맞불 전략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야말로 맞불. 그러니까 불이 올 때 태울 걸 미리 없애버리는 네. 거예요. 지금은 소방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맞불을 놓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뭐 나무 같은 것도 깎아서 불이 더 이상 붙을 게 없게 만드는데요. 근데 다른 대원들은 자신과 함께 하자는 소방대장의 말을 뭐야 우리 죽이려는 거야 그러면서 듣지 않고 다 도망가다 죽거든요. 도망가는 게 먼저지 이러면서. 그렇죠. 그것도 소방도구는 버리지 않은 채. 엄청나게 무거운 예. 장비들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시 생각하기의 전형으로 이 사례를 떠올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사람들은 이전부터도 산불이 가진 긍정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던 거죠. 기존의 어떤 상식이나 정체성에 대한 고집과 집착이 나타난 거죠. 왜 소방도구, 무거운 소방도구를 안 버렸냐, 삽 같은 거. 이걸 버리는 순간 내가 소방대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제안한 이 더치라는 소방대장의 제언을 무시하고 가다가 참화를 당했거든요. 네, 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방 전략에서도 큰 역사적 전환점이 됐고 다시 생각하기에 전형이라고 저자는 보고 네, 있죠. 네. 산불도 무조건 그냥 끄는 게 아니라 예.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음. 근데 소방대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오랜 진화 과정의 뭐 적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진화의 결과 그냥 앞뒤 좌우 맥락을 제거하고 그냥 퍼뜩 떠오르는 게 맞다고 느끼게 돼요. 네. 사람들은. 왜냐하면 초원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저게 사자인지 아닌지 애매한데 나뭇잎이 부스럭거리면 도망가야 된다고 진화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죠. 잃을 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냥 도망가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렇게 익힌 학습의 결과인데 소방 전략으로 이걸 좁혀보면 불이 나면 도망가는 게 끌 수 없다면 네. 소방대원들이 가진 기본적인 고집이자 집착이었던 거죠. 네. 불과 맞선다 혹은 불 앞에서 불을 지른다? 말도 안 상상할 되죠. 수가 없었던 네.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9세기 말부터 산불이란 건 다 끌 필요는 없다. 일부 생태계는 도움이 된다. 네. 자연 발화해서 산불이 나고 다시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니까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그랬지만 이런 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서 1978년까지는 소방법 자체에 그렇게 돼 있었다 그래요. 다음 날 10시까지 산불이 나면 반드시 꺼야 된다. 그러니까 네. 소방대원은 무조건 출장 가서 죽든 살든 불을 꺼야 했던 위험해도요. 거죠. 예. 네. 그런데 만약 민간인 피해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이러면 안 꺼도 되는데 긍정적 기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소방법이 78년에 개정됐다 그러고요. 여기 기존의 상식이나 지식에 대한 고집이나 집착이 대단하다. 이걸 버리질 못한다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봐야 된다면서 제시하는 예가 우리 경영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냄비와 개구리의 사례가 있거든요. 냄비가 뜨거우면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튀쳐나오는데 찬물에 넣어서 서서히 끓이면
냄비가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네. 죽는다. 그러니까 이 냄비와 개구리 사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위기의식이라는 게 한꺼번에 위기가 터지면 우리 외환위기처럼 금방 극복할 수 있지만 위기가 서서히 오면 끓는 물처럼 위기를 모르다가 고사해버린다, 네. 죽어버린다 이런 거였는데 실험을 해본 모양이야 아마 저자가. 네, 네. 저도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차마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질 못해서 실험을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튀어나오더라. 네, 네. 그래서 너무 막 이런 얘기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메기와 미꾸라지도 과학적으로는 틀린 얘기죠. 경영학에서는 미꾸라지만 있는 곳에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잡아먹힐까 봐서 막 돌아다니더라고 더 튼튼해진다 네. 메기가. 그래서 미꾸라지가 경쟁자를 집어넣으라는 비유로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일이 없거든요. 별로 도망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책 속에서 흥미로운 실험과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 딱 떠오르는 답이 정답이다.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정반대였다라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많이 찌개신 모양이군요. 많이 해봤죠. 예. 최초 직감의 오류라는 겁니다. 최초 직감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 고치지 않았더니 맞았다는 얘기가 많은 이유는 네. 그런 경험을 한두 개 했는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렇게 기억되는 거고 각인되는 거거든요. 괜히 고쳤어. 맞습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쳐서 맞은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은데 이때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내 직감이 틀렸네. 혹은 뭐 이건 때려 맞춘 건 아니고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잖아 하고 아까 때려 맞춘 거와 범주를 달리 생각해. 네. 그러니까 고치지 않아야 맞은 게 많았다. 고치지 않아서 맞은 게 많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건데요. 네. 실제로는 고친 게 맞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고치는 과정에서 think again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다시 해보. 이걸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가 하고. 그래서 최초 직감의 오류라는 게 있다. 앞으로 사지선다행에서 찍으실 때는 네.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근데 왜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직감에 호소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객관식 유형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우리는 그냥 사지선다잖아요, 보통. 일본은 미국은 네. 오지선다, 육지선다도 있고 뭐 위중에 모든 것이 답, 오. 위에 답이 없음,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예, 이건 아주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우리 경우는 X가 얼마냐 이런 질문엔 보통 0 아니면 2 찍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의 차이도 이 최초 직감의 오류에는 작용하지 않을까. 역시 이건 제 가설입니다. 문제 자체에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전도사, 검사, 정치인, 그리고 과학자.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도사, 자기 믿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저도 막 그 광명수 씨한테 제가 아는 걸 강요하다시피 들이밀잖아요. 이게 전도사 모드죠. 네네. 또 검사 모드도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말이 안 돼. 이게 검사 모드입니다. 정치인은 남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이런 세 가지 모두가 통하지 않는 정보의 양과 속도가 유례없는 시기니까 과학자 모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얘기는. 과학자 모드, 과학자 방식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상식이 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닐까 하고 계속 의문을 품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케인즈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사실관계가 나오면 내가 믿었던 것을 폐기하고 네. 다른 사실관계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내 기존의 상식과 지식을 더 막 강력하게 네. 우기잖아요. 네. 그 세 가지 모드를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과학자 모드로 돌아서야 된다. 과학자들이란 분들이 자주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걸 검증하고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았다고 믿는 순간은 틀린 게 검증되기 전까지만이죠. 틀린 게 나타나면 think again에서 다른 가설을 세우는 거죠. 바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지능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학자 모드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맥락을 파악하는데 패턴을 익히는데 굉장히 빠르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네. 거예요. 검증하려거나 의심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기존에 자신이 아는 것, 믿는 것만 우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게 그냥 원칙이다라고 믿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수정과 보완을 계속해야 하는데 사실 그걸 고치려는 게 사실 유연성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힘든 거잖아요. 쉽지는 않죠. 네. 이제 특히 저자는 여러 가지 리더 유형들을 거론하면서 두 가지 사이클을 제시를 해요.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됐든 위대한 리더는 가장 좋은 선한 사이클은 겸손해라. 네. 그럼 의심이 생긴다. 내 믿음, 기존의 지식과 상식에도 호기심으로 발전시켜서 다른 답을 찾아냅니다. 발견하고 그러면 다시 겸손해지죠. 그래, 내가 알고 있던 것도 틀릴 수 있어. 이런 선한 사이클로 가는데 정말 나쁜 건 특히 네. 지능이 높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과도한 확신 사이클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네.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부심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확증 편향 네. 또 소망 편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정보만 습득을 하고 자부심을 더 확인한 다음에 봐 내가 맞았잖아. 그러면 더 자부심이 네. 강해져요. 그러면서 자기 확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경영에서는 이걸 뚱뚱한 고양이 fat cat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네. fat cat은 돈이나 권력 이런 걸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일수록 지나친 확신 사이클로 빠져서 네. 이제 생각에 대해서 의심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기업은 망하고 권력은 도태되고 그러는 거죠. 뚱뚱한 고양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때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이나 차지했던 이 블랙베리 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굉장히 예뻐서 좋아했던 아세요, 핸드폰으로 이거? 네, 알죠. 아, 제 그래요? 주변에서도 있었거든요. 예. 저희 세대도 있었던 핸드폰인데 예. 이게 좀 밀리게 된 사례가 또 책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업, 이게 또 바로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과도한 확신 사이클 때문에 망했다는 거거든요. 네. 저자 얘기는 이제 마이클 라자라디스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네. 창업주가 과학 영재였어요. 음. 이분이 생각한 거는 처음에 이메일로 주로 우리가 소통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요즘 이메일도 잘 안 쓰잖아요. 잘 안 쓰죠. 모바일 메시징을 쓰죠. 네, 맞아요.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메일과 키보드를 연결해서 휴대폰과 접목시킨 겁니다. 그 아주 자판이 여기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네. 깜찍한 그 디자인에다가 이메일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부과해서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네. 2009년까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까지 차지했거든요. 근데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한 대를 핸드폰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이었으니까 네. 여기서 뒤처지게 돼요. 근데 이 블랙베리의 실패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과도한 확신 사이클이 한 서너 번 큰 실수를 하게 만드는 네. 대표적인 게 인터넷 집어넣는 거. 여기는 안 집어넣거든요. 98년에 이미 직원들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집어넣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게 하자 네. 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핸드폰이 무슨 PC야? 안 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이메일이 아니라 모바일 메시징 우리로 치면 카카오, 그렇죠. 미국으로 치면 왓츠앱이라는 네. 거 이런 걸로 가는데 이미 그 왓츠앱이 나오기도 전에 직원들이 모바일 메시징 그 서비스를 만들자. 네. 그때 만들었으면 이 휴대폰 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됐을 그러니까 밀리지 않았을 텐데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은 키보드와 이메일이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는 터치 스크린으로 우리가 다 갔잖아요. 네, 이제 네. 스마트폰이. 지금도 그렇죠. 터치 스크린을 거부한 거예요. 키보드 달려 있었으니까. 네, 맞아. 컴퓨터에 자판 이렇게 자판 옮겨놓은 그대로 것처럼. 옮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했는데 이게 창업주의 그런 그 과도한 확신 사이클 때문이었다. 대신 스티브 잡스는 많은 자서전이나 우리가 얘기한 거에서도 과도한 확신의 대명사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소비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몰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의외로 겸손함이 있었다. 팀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가자. MP3 시대가 저물고 있다. 네. 주장을 하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처음에 반대하다가 이 블랙베리와 달리 네. 수용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를 핸드폰에 심는다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고 그야말로 혁신의 아이콘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블랙베리 창업주는 지능은 높았으나 사실은 기술적 흐름을 거부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니까
누군가 다른 건설적 제안을 해도 다시 생각해 보지 않는 거죠. 이런 얘기가 경영에 많거든요. 네. 그 지난번에 슈빌이란 자전거 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창업주가 자전거를 실제로 많이 알 거예요. 근데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데 산악 자전거 막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니까 만들자고 했을 때 임원들이 자전거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알아. 입 닥쳐. 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 이게 이제 과도한 확신 사이클이고 그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확신에 찬 겸손함. 아까 말씀드린 이 핵심 키워드가 여기 나옵니다. 그 아이슬란드 대통령 후보였던 할라 토마소티르라는 사람하고 아이슬란드가 2010년에 금융위기를 맞아서 우리로 치면 외환위기를 맞아요. 그 주역이었던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총재이자 총리였던 다비드 오드손이라는 사람의 이 대통령 후보 대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아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이 오드손이라는 사람은 너무 자신을 확신해서 원래 코미디 작가였고 그렇게 뭐 위대한 정치 지도자의 여정을 걸어오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가 다 안다. 이걸 책에서는 안락의자 쿼터백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집에 안락의자에서 미식 축구를 보면서 막 그 팀을 욕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감독 자리로 가도 저놈의 감독보다 더 잘하겠다. 네. 우리 프로야구 팬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이제 과신하는 확신이 지나친 분이었는데 이 토마스 오티르 같은 경우는 가면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해봐라 그러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내가 대단히 외부적으로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야. 네. 판단력도 떨어지고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다고 네. 느껴서 섣불리 나서질 못해요. 근데 이 할라라는 사람이 결국은 당선되진 못하는데 거의 시간만 좀 있었으면 당선될 상황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니까. 다만 이 사람한테 부족했던 건 확신에 찬 모습을 일찌감치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조금 부족했는데 반면에 이 다비드 오드손이라는 사람은 너무 확신에 찬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확신에 찬 겸손함이라는 게 다시 생각하기에 핵심이라고 봐요. 네. 확신이라는 건 자기 확신입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근데 겸손함이라는 건 뭐냐? 내가 뭘로 해낼 수 있을지 아직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지는 않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원할 도구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예를 들면 나는 투자하는 족족 다 벌어. 이거는 과도한 확신이죠. 네. 그러나 나는 언제든 잃을 수 있어. 불안하기 때문에 늘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 이거는 확신에 찬 겸손함이죠. 네. 증시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내가 부지런히 공부하면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네. 믿음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신에 찬 겸손함, confident humility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신감 부족이 아닙니다. 네. 겸손함이라는 게 자신감은 있는데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 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오히려 가면 증후군이 낫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책에서도 한라가 보여준 모습이 낫다. 겸손한 게 낫다. 네. 다만 그 한라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자기 확신을 너무 뒤늦게 보여주면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네. 보여주면서 늦어서 당선되지 못하고 2위 하거든요. 네. 2위 하는데 아마 자기 확신이 거기 조금 더 있었다면 낫겠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겸손함이 낫다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네. 내가 비춰지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늘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하고 인정하는 게 네. 낫다는 거죠. 또 자신을 믿으면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확신에 찬 겸손함의 핵심을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론을 읽으면 알겠는데 사실 굉장히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예측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책에서 예측 전문가들이 2016년에 미국 대선을 어떻게 왔었는지에 대한 대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흥미롭더군요. 네.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네. 실제로.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장피에르 베곰스라는 사람이 2015년,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 등록을 하기 전부터 진지하게 이 사람이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과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고려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은 대단한 선견지명을 보여준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물었더니 이 사람은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자기는 봤다는 거거든요. 네. 측정하기 어려워서 숫자로 잘 나타나지 않는 거, 뭐 지지율 같은 걸로 당장 나타나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 미디어 조작 능력이라든가 인지도. 네. 리얼리티 쇼를 했으니까 인지도가 높았으니까 또 이슈를 먼저 던지고 늘 선점하는 이런 능력들을 감안했을 때 선거가 막상 시작되면 대단한 파괴력을 가질 거다라고 네. 본 거죠. 네, 네. 근데 이 사람조차도 제가 말씀드린 아까 확증 소망 편향 때문에 마지막에 이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었으니까 네. 이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힐러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맨 마지막 순간에 한 달여를 앞두고 자기 전망을 바꿔요. 힐러리가 될 거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진 약점이라는 게 드러나죠. 네. 이제 아무리 겸손하고 네. 불확실성을 인정해도 자기 바라는 바를 쫓아간다는 거죠. 당사자도 인터뷰에서 굉장히 그걸 후회하고 있다는 네, 얘기를 네, 하는 네. 거고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또 유나바머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했던 테러리스트 이야기도 책에서 이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흥미롭게 해주시죠.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think again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사례로 나오거든요. 네. 그 헨리 머레이 하버드대 교수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OSS라고 전략 첩보국의 신입 요원을 뽑는 이 군 영관급 장교였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스트레스 면접 같은 걸 학생들한테 한번 해보려고 실험을 한 거예요. 자원자들을 좀 뽑아서 니네들이 가진 원칙을 여기다 적어라. 그 원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들이 막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느끼는 감정 같은 걸 테스트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참 그 통쾌하기도 하더라. 내가 공격받았지만 흥미롭다 이런 반응을 보인 데 반해서 한두 명은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고 더 자기가 가진 잘못된 믿음을 강화해요. 네. 이 테드 카진스키라는 친구는 나중에 천재 수학 교수가 되는데 문명과 기술이 인류를 해친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실험 당시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더 강화해요. 네. 저쪽 공격하는 사람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마음을 더 닫아걸고 평생의 신념으로 이걸 가꾸다가 드디어 테러리스트가 돼서 정체를 숨긴 채 18년 동안 우편물 테러를 하죠. 그래서 유나바머, 익명의 네. 폭탄꾼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몬태나주에 숨어 살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문명 파괴 선언 같은 거죠. 동생이 필체를 알아보고 신고하는 바람에 지금 붙잡혀서 종신형을 살고 있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Think Again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전쟁이 아니라 춤. 그러니까 토론과 설득, 협상 이런 게 전쟁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춤이다. 그것도 즉흥 춤이다. 계획된 춤이 아니라.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분이 전쟁으로 가는 요인들도 이제 제시하는데 네. 업무 갈등을 우리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일 때문에 벌어진 갈등을 늘 관계 갈등으로 바꿔버리는 인간들의 잘못된 습성이 있다는 거죠. 저 자식은 늘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해버리는 사실은 일에 관해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네. 이걸 이제 구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격렬한 토론을 하되 이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내게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절충안 내지는 해법을 찾는 과정이다. 라이트 형제 토론 얘기도 나옵니다. 네. 엄청나게 싸웠다 그래요. 둘이. 그리고 나서는 참 쟤하고는 다툴만 해. 제 의견은 확실히 논리적이야. 뭐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멋져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원히 풀지 못할 것 같은 쌍발 프로펠러, 그러니까 양쪽에 두 개의 프로펠러를 다는 절충안을 두 형제가 격렬한 토론 끝에 싸웠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그 둘이 싸우는 게 싫어서 누이 동생은 집을 나가버릴 정도로 싸웠다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건 관계 갈등이 아니라 업무 갈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기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픽사에서 인크레더블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브래드 버드 감독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진짜 고수들은
고도의 협상가들을 자기들이 실험 결과 살펴봤더니 협상 계획의 3분의 1을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에 주력하더라. 이 정도는 해줘야 상대방이 만족하겠구나. 네. 상대방은 무조건 이기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협상을 잘 못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기 얘기를 생각보다 적게 하더라. 네.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서 질문을 통해서 절충안을 이끌어내더라. 이런 얘기들 결국은 어떤 상대가 있는 즉흥춤으로서의 토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하고 토론 최고 전문가의 대결도 나오는데 그것도 네. 흥미롭더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사실 인간이 승리를 했다면서요? 네.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끔씩 말이 좀 길어지면 인공지능이 끊는데 토론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어떤 토론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했는데 현장에 저자가 가서 봤는데 자료, 검색 능력은 AI가 훨씬 낫겠죠. 그렇죠. 네. 그러자 해당 주제인 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 문제가 나오니까 엄청난 자료를 들이대면서 네. 논리적인 토론을 했죠. 근데 이 최고의 토론가로 불리는 하릿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해요. 인공지능보다야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겠죠. 오히려 인공지능이 제기한 문제들에서 일부를 수용하면서 네. 자신의 의견을 제기해서 거기 참여한 관중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승자로 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나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인간적인 부분으로 가공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람이 도저히 AI가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네네네. 토론, 협상, 갈등에서 이런 기계가 줄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그 토론이 증명한다는 것이죠. 어떤 감정의 돛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람으로부터 감정의 돛이 막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거하고 네. 감정이라는 걸 제거하고 상대의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춤을 추는데 내 입장만 앞세우면 막 직진만 할 거 아닙니까? 사이드 스텝을 밟는다. AI가 제기한 논지를 받아들여서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기계라면 할 수 없었던 논리를 전개해서 이겼던 거죠. 사이드 스텝을 밟아서. 역시 공감을 이끌어냈군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5번째 키워드, 이분법 편향.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면 좋죠. 내 편이야? 다른 편이야? 뭐 이런 건데 찬이야 반이야? 뭐. 저도 그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나가기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요. 네. 어쨌든 어느 한쪽에 서야 돼요. 저는 사실은 얘기를 듣다 보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네. 회색 지대가 있고 그 부분에 제 입장이 걸쳐 있을 때가 많은데 어느 한쪽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엔 제 입장을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하고 고사할 때가 많은데 네. 이분법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화시키고 싶은 충동이 있고 잘 먹혀요. 네. 선동가들이 이런 걸 잘하죠. 근데 인간은 정확한 기록보다도 서사의 일관성에 더 관심을 가진, 저 사람의 말이 일관되냐에 관심을 가지는데 일관된 게 꼭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화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중간지대를 막 없애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다수가 돼요. 네. 행동을 하기 싫어해요. 이 사람 편 들자니 좀 그렇고 저 사람 편 들자니 더 그러니까 난 모른 척하자. 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뭐 기후 변화 같은 것들도 그렇고 과학자들의 시각이 훨씬 정확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가설들을 검증해 왔으니까 맞아요. 의문을 품고. 네. 근데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 얘기가 거의 비슷한 비중 혹은 그 이상으로 언론에 많이 실리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기후 변화는 5대 5네. 뭐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하는 사람 많네. 그러고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다급하고도 인류의 중대한 문제가 외면당하는 거죠. 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이런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흑백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결론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다시 생각하기가 없다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집을 피우겠죠. 한번 기후변화를 부정한 사람은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갖다 대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되니까 네. 네. 생각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다시 생각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이 아이디어 숭배 집단이 늘어날수록 상대방 관점을 수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이디어 숭배 집단이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쓰고 있는데 기후변화 부정론 같은 그러니까 아이디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데 그걸 숭배하면 사실은 그 사실로 자기가 알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믿어요. 종교가 돼버리는 네, 거죠. 네. 아이디어 숭배 집단이 되는 건데 근데 이럴 때 사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나는 과학적 근거를 들이댄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네.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배적 감정 한두 가지 아우 짜증나 불쾌해 저 사람들은 못 믿겠어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떨쳐내고 이 이슈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게끔 단숨에 저 사람을 이기거나 설득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거야 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권유하는 게 네. 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멋진 말이 나오더군요. 좋은 교사는 새로운 생각으로 인도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생각을 알려주죠. 근데 위대한 교사는 새롭게 생각하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네. 그러니까 학습 문화를 만들다 보면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설득하게 돼요. 아, 네. 내 믿음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 남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불쾌해서 네. 더 고집 피우고 싶은데 내가 공부하는 문화가 되다 보면 내 조직이 공부하는 문화가 되고 내 가정이 그렇다 보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터널 시야와 몰입 상승. 이 얘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사촌 동생 얘기가 나옵니다. 라이언이라고 불리는 평생 의사가 되려고 했던 그러나 중간중간 회의했던 가족들과 주변에서 막 의사가 되라 넌 의사가 될 거야 공부도 잘하니까 그 생각만 했던 친구가 다시 생각하기를 해나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젊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터널 시야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터널에 들어가면 저 멀리 끝에 있는 터널 입구의 빛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주변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시 생각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냥 저걸 향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책을 잘 읽는다는 이유로 너는 아나운서가 되면 좋을 것 같아.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는 터널 시야가 되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돼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그냥 청춘을 다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다가 문득 달리 생각하게 될 때는 이게 아니었나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죠. 네. 몰입 상승은 뭐냐면 성적이 좀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한 직업에 도달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표를 바꾸고 다시 생각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더 공부합니다. 성적을 더 올려야 내가 의사가 될 거야. 네. 혹은 아나운서가 될 거야.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 목표가 옳은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커리어 관리와 관련해서 이 터널 시야와 몰입 상승이라는 게 늘 이제 다시 생각하기를 방해하는데 제 주변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3년간 고시 공부한 분이 계신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 think again 다시 생각해 보면 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이미 터널에 들어갔고 시야는 좁혀져 있는 거죠. 그야말로 다시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예. 다시 생각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르신들께는 제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너무 일찌감치 주변 얘기 혹은 또래 얘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버리지 말아라. 뭐가 돼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인생은 길고 그 각 막마다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들이 저도 다시 생각하기를 많이 했다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대안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시 생각하기를 했다면 인생이 훨씬 더 풍부했을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리고 어줍지 않은 내 지식과 상식을 믿고 고집 부리고 집착하느라고 잃어버렸던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내 옆에 있었을 테고 오. 그래서 그
이렇게 한 가지만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두 번쯤은 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만 1년에 한두 번씩 뭐 휴가 기간이라든가 네, 네. 이럴 때 품더라도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건 권명수 씨한테도 제가 드리는 30대인 조언입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해당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Think Again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다시 생각하기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보다 적게 하는 지름길이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도구들 가운데 어떤 것,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버릴 시점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뭐 정보와 지식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 애덤 그랜트의 책은 결국 우리한테 지혜를 줍니다. 지혜. 이 책에서의 지혜를 한마디로 꼽으라면 확신에 찬 겸손함이죠. 네. 책 한 권 뭐 혹은 무료 라디오나 유튜브 방송처럼 좀 가장 경제적으로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안 읽으실 거면 뭐 저희 유튜브 보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불필요한 것은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정리 습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곤도 마리에가 쓴 짧고 굵게 일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읽어보시죠. 예, 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곤도 마리에죠. 정리의 여신. 사실은 이분 전공은 집안 살림인데 네, 일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도 알아야 되니까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 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죠.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 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